안녕하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저는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재원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드신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들 잘 극복하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좋은 정보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소 좀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동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수시 70%, 정시 약 31%를 선발하게 되는 전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실 2020학년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2020학년도 결과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좀 주요 사항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소프트웨어 전형이 이제 과거에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였었던 것을 올해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 전공, 정보통신공학 전공, 멀티미디어 공학과 이렇게 이 세 개 학과는요. 전년도 기준으로는 종합전형 두드림에서도 일부 선발을 하고 실기 소프트웨어 전형에서도 일부 선발을 했었는데 이 모든 두 개 전형을 합쳐서 올해는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신설이 되면서 총 64명을 모집하는 전형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시 모집 정원 내에서 고른기에 전형을 선발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방법적인 부분은 동일하지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그리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을 각각 구분을 해서 선발을 했었던 것을 올해 2021학년도는 이 4개의 지원 자격을 합쳐서 고른기의 통합으로 약 130명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각각 나눠서 선발하던 이 전형들은요, 다시 정시에서도 구분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수시 학생부 종합과 정시 모집에 지원이 각각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금 모집 단위를 확대를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법학과, 경영학과, 컴퓨터공학 전공 이렇게 3개 학과에서 모집을 하던 것을 사회복지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 전공이 추가가 돼서 총 6개 학과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변화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형 방법은 동일한데 자연 계열에 적용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영역 합 4등급이었던 것을 올해 5등급으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사실 드릴 텐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정시 모집에서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하던 것을 그냥 수능 100%로 정말 수능만 잘 봐도 올 수 있는 구조로 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수시에서 약 68.7% 그리고 정시가 31.3%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모든 결과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갖고 저희 동국대학교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전형의 모집 현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도 크게 와닿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이 부분에만 아마 중점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조금 찬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전형 일정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이제 수능도 늦춰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시 일정도 다 같이 좀 늦춰진 상황입니다.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저희는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수시 모집의 대학별 고사일 텐데요. 12월 3일에 수능을 응시하시고 나면은 그 주 주말인 일요일에 저희가 논술고사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금, 토, 일, 그래서 18, 19, 20일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18일에는 불교 추천 인재 전형과 고른기의 통합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까지 포함이 돼서 19일, 20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날이 많은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일이 겹치게 되는 날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수험생을 좀 더 많은 지원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보통의 많은 학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했을 때 면접일을 이제 계열별로 보통은 구분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19일은 자연계열, 20일은 인문계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학과별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수험생들이 뭐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수학과 수학교육과를 좀 더 같이 고민하는 친구라고 하면은 19일과 20일에 이 면접일을 조금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면접일이 겹쳐도 조금 더 폭넓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지원에 대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27일은 이제 논술과 학생부 종합의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나름의 전략을 설정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가고 싶은 학과,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대학별 고사 일정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뭐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내가 동국대학교에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저희는 총 5번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종합전형도 준비가 됐고 논술도 준비가 됐고 실기가 준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총 사실 5번의 기회인데요. 두드림과 두드림 소프트웨어에서 한 번, 그리고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한 번, 그리고 불교 추천인재와 고른기의 전형에서 한 번, 그리고 논술, 실기 이렇게 각각 1회씩 해서 총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 5번 모두 다 지원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사실 저의 욕심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전형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가지 전형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동국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전형인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요. 1단계의 서류 100%, 2단계에서 3배수 인원에 대해서 면접을 30%로 진행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동국대학교는 사실은 논술을 빼고는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형 방법을 택하고 있는 전형은 두드림 전형, 그리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그리고 불교 추천 인재, 그리고 고른기의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총 5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는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이렇게 2가지 서류입니다. 나머지 이제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서류 종합 100%로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자기소개서 없이 서류 평가를 할 때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드림 전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지원 자격이 되게 됩니다. 올해 조금 달라진 것은 전년도에 고교별로 추천 인원을 저희가 4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계열별 3명씩 그래서 총 5명 이내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요. 추천 계열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기준이 된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이 좀 별도로 있는 전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불교 추천 인재, 고른기의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3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조계종 사찰의 주지스님 추천 혹은 종립고등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고 고른기의 통합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원 자격이 해당이 되시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과 두드림의 가장 큰 차이는 추천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경쟁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621명 모집에 약 1,4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16.7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추천 인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400명 지원 모집에 약 3,0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약 7.7대 1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3년치의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경쟁률적인 부분은 큰 변화 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모든 전형을 선택을 하실 때는 아마도 이제 교과 등급에 대한 부분, 결과가 어떻게 제공이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을 보실 때 좀 더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결과는 여러분들의 선배,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등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재학생 기준일 텐데요. 지금 재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간 또 새로운 그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이 결과가 앞으로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두드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좀 계열별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자 평균이 인문 계열이 2.8 정도, 그리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 2.7,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다른 계열에 비해서 조금 낮은 등급대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이보다는 조금 높은, 보시다시피 인문 계열은 2.1등급, 그리고 자연 계열은 2.3등급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저희가 자세한 결과는 수시 모집 결과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혹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드림 전형은 그래도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좀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있는 에메랄드 색깔의 중간 점은 그 학과의 평균 등급입니다. 그리고 회색 선은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회색 구간 안에 많은 학생들이 존재를 한다. 즉 이 말은 저희가 편차를 적용을 해서 막대 길이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녹색 바 그리고 밑에 있는 주황색 바가 이제 최고 등급, 최저 등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소양이 좀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교과 평균 등급대의 스펙트럼이 좀 넓게 분포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의 학업 역량들이 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이가 짧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모집 결과 등을 좀 자세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올해 준비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는 그 전형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 대학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 여러 전형이 있는데요. 그 전형 안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드림 전형, 그리고 불교 추천 인재, 고른기의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가지의 평가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그리고 학업 역량을 보고자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과 비교해서 보시다시피 지원 동기와 인성 및 사회성은 동일한 비율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비중이 높게, 즉 45%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을 보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포션이 40%로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두드림 전형에서는 저희가 전공 관심도가 높은,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전공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요. 보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두드림 전형에 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50%로 전공 적합성의 비율이 높은데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어떤 기술력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준다거나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이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은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한 분야에서 필요한 고교 교육과정 내에 수학과 과학, 그것도 교과, 비교과를 기반으로 한 역량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때는 논리적 이런 사고력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실 때는 나는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혹은 앱 개발 같은 걸 해본 경험이 없는데 라고 해서 주저하시지 말고요. 수학에 대한 학업 역량이 충분히 갖고 있어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 혹은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드리고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평가 항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하고 좀 차이는 지원 동기와 원래 진로 계획을 같이 평가를 했었던 것을 이제 진로 계획을 없앴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내용을 쓰다 보니까 사실 평가에서 어떤 변별을 주는 데는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동기의 타당성이라는 항목만을 가지고 해당 영역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을 보는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요.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 저희는 학생부에 있는 단순한 교과 등급, 이 등급만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몇 명이서 경쟁을 하고 원점수와 평균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해진 요소는 아마 선택이 확대된 거일 텐데요. 그런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저희 학습의 주도성도 그와 같이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경영학과 가려는데 경영경제 동아리 안 했습니다. 저는 전공 적합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평가 잘 못 받겠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는요.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한 역량을 얼마큼 발휘를 했냐, 얼마큼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데 사실 동국대학교에만 해도 50개가 넘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그 50개 넘는 동아리를 전공에 맞춰서 50개 넘는 동아리를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든 간에 혹은 교과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그것이 전공과의 역량으로 연결을 어떻게 시켜주느냐가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성 및 사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실성과 역할의 주도성이라고 구분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적극적인 학교 생활, 성실한 학교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할의 주도성인데요. 꼭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꼭 학교에서 회장을 한다거나 반장, 부반장을 꼭 해야 될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학교에서 주어진 조그만 역할이라도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이행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내가 반장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염려를 하시지 않고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학교생활 기록부는 선생님들이 3년간의 기록을 작성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원서 접수를 하는 시점에서 지원을 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죠. 학생부에서는요. 결국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해주셔야 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내가 어떻게 잘 구성을 하고 그리고 면접 준비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요구되는 문항에서 나를 통해서 뭘 보고 싶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문항 분석이라고 해서 명칭을 넣어놨는데요. 실제 지금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1, 2, 3번은 대교역 공통문항이고 4번은 대학의 자율문항입니다. 1, 2, 3번의 문항이 사실은 공통문항으로서 단연간 활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그 문항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지 않고 실제 선배들의 자료 아니면 나왔던 데이터 이런 내용들만 보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보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생활 기록부 분석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제 일도 좀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학교생활 기록부 분석은 사실 3년간의 기록, 3년 전에 내가 1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뭘 했었고 뭐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떠올려 봐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의 소재거리를 담을 것인가는 저희는 마인드맵 그리기라고 해서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이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 끝에 많이 준비가 되다 보면은 사실 나중에 글을 옮길 때는 좀 잘 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에는 오탈자 점검이라든지 혹은 지원하는 대학명을 잘못 넣은 것은 아닌지 최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문항에 대한 분석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적인 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번의 학습 경험,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쓰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나는 교과 등급을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플래너를 어떻게 썼고 공부법은 뭘 했고 대학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큼 잘할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은 등급을 얼만큼 올렸는지에 대한 학습법 이런 것들은 지향을 해주시고 대학에 와서 얼마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깊이를 보여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등급에 대한 변화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로 저희가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실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졌던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저희의 항목은 동기의 타당성이기 때문에 이 동기를 작성을 하실 때는 내가 어릴 때 가졌던 꿈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져지게 됐다라든지 학교 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1, 2, 3번은 공통문항이어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나는 동국대학교도 쓰고 다른 대학도 지원을 한다 해도 1, 2, 3번 문항을 동일하게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2, 3번의 내용이 구성이 동일할지라도 사실 학교별로 요구되는 인재상 혹은 주의점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골조는 가져가되 대학별로 혹은 전형별로는 약간의 수정을 해주는 센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생활 기록 분석을 할 때는요. 정말 적혀져 있는 텍스트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했지? 이 고민을 왜 하게 됐는지? 어디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끊임없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바로 마인드맵 그리기.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왜 했었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뭘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주요 활동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만의 조금 독특한 그리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소재거리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몇 가지 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유사도 검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도 검색은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저는 재수생인데 작년에 썼던 자소서와 올해 자소서가 동일하면 걸리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유사도 검색을 할 때 가장 핵심은 검색을 하는 주체는 일단은 작성 주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동국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가까운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그 자소서가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학교에 지원한 나의 자소서 그리고 내 친구의 자소서 이것에 대한 표절 검색 또는
제가 지원했을 때의 자소서와 3년 전에 우리 언니가 지원했을 때 자소서 이 내용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베낄 것이다, 표절을 할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내 자기소개서가 표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작성되면 안 되는 내용들은 자기소개서의 소재거리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수학과 외국어 교과에 대한 외부 수상 실적 이런 부분은 서류평가에서 0점 처리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 적히면 안 되는 논문이나 혹은 도서 출간, 특허 출원 이런 부분들은 평가의 불이익이나 혹은 평가에 미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성해야 되는 5,000자의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 이 부분을 굳이 할당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는 것이 부모 직업에 대해서 작성하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평가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 그리고 친인척에 대한 직업, 직장, 직종명, 농부이신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면접이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올해는 서류 평가도 블라인드 평가를 하라는 그 정부의 지침이 있는데요.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서류 평가에서도 수험생명 그리고 이제 수험 번호 등은 이미 블라인드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고교명까지도 블라인드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동국대학교는 2단계에서 면접 30%로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이 얼마큼 중요한가요?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두드림 전형의 화학과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두드림 전형 화학과에서는요. 11명을 모집을 했었고 1단계 합격 인원은 3배수 인원인 33명이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시면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기준으로 26등이었던 학생, 사실 어떻게 보면은 11명 안에는 들지 못한 등수였는데요. 2단계 면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최종 등수 9등으로 최초 합격을 하였었습니다. 최초 합격 기준을 두드림 전체로 확대를 해보면은요, 이 수치는 1단계에서 합격권에 있던 학생 중에 1명 정도는 불합격으로 간다. 즉 3명 중에 1명은 합불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최종 합격, 여기서 말하는 최종 합격은 이제 충원, 예비번호 몇 번으로 합격이 되셨습니다 라는 통보까지 했을 때 그 최종 합격 기준으로 보면은 52%, 즉 2명 중에 1명은 면접을 통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접이 있는 전형 요소에서는 면접 준비를 잘해서 당연히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면접을 좀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동국대학교는 2명 이상의 평가위원, 보통 2명이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면접 형태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는 일반 면접입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이 진행된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모든 수험생이 동일하게 약 10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교복을 입고 오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복을 입으시면 학교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교표라든지 교명을 통해서. 그래서 면접 시에는 사실 저희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면접에 응시하실 때는 교복은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전형별로 면접의 평가 항목과 배점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의 평가 항목은 전형 취지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두드림 전형과 불교 추천 인재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차이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의 배점 차이에 있다. 이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모든 질문은 제출 서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앞서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부를 분석하고 마인드맵을 그려보신다면 결국은 그 과정에서부터 면접 준비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도 그렇지만 면접에 응시하실 때는 그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관심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일 수는 있지만 10분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가끔 면접을 보다 보면 아쉬울 때는 저 학생과 좀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것은 입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면접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막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 얘기들을 좀 다 귀 기울이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의 순간은 평가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좀 연습을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위에 있는 제출 서류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예상 질문을 또 뽑아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절한 길이로 이제 답변도 작성을 해보고요. 또 그에 따른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예상 질문을 또 뽑아보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면접 과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평가위원 2명이 강의실에 들어오면 앉아 계실 거고 평가받을 학생이 앉은 자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입시라는 순간부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는 것들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하듯이 예상 질문으로 뽑은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서로 해주는 이런 과정만 좀 몇 번을 거쳐도 충분하게 연습이 되실 수가 있고 또 요새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면접하는 연습을 찍어서 피드백하는 과정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년도에 나왔던 예상 기출 문제들, 기출 면접 문제들이죠. 사실 이 질문들이 모든 학생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마다 다른 활동,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긴 저희가 짧게 몇 가지 샘플만 좀 가져왔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시면 모집 단위별로 전년도 예상 기출되었던 질문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논술우수자 전형과 실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논술우수자 전형과 실기 전형은 그보다는 좀 짧으니까 좀 집중력 있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술우수자 전형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논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 논리력, 그리고 언어 표현력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되어지는 전형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30여 개 대학들이 논술 고사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논술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역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대학별로 요구되어지는 논술의 좀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동국대 논술만을 준비할 거야. 이거에 대한 태도는 1, 2학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인 1, 2학년 때는 논리적으로 좀 글을 표현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3학년이 되면 내가 동국대 논술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나름의 이제 전략 이런 부분이 세워지게 되면 적어도 동국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연간의 논술 기출 문제를 정확히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를 막 풀이를 해주시면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알겠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잘 안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논술도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요. 그냥 누가 들려주고 알려주는 이런 논술에 대해서 작성 방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제 시간을 설정을 해서 직접 연습을 해보는 연습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답안지 구성의 어떤 예상되는 모범 답안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분석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해서 논술고사 60%에 학생부 40%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40%는 교과 20, 그리고 출결 10, 봉사 1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과 20%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서 상위 10과목만을 반영을 해서 산출을 하고요.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하인 경우는 만점, 그리고 봉사는 30시간 이상인 경우는 만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계열별 그리고 경찰행정학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영역 합 4,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 2개 영역 합 5인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가영과 과탐 중에서 한 과목은 포함이 꼭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행정학부는 이보다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2개 영역 합 4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후 숫자 전형은 사실 원서 접수를 할 때 보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지원하실 때 주저하실 수밖에는 좀 없을 텐데요. 그러나 결국 논술후 숫자 전형에서 선발이 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리고 논술고사에 응시한 학생들 사이에 경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능 이후에 논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정말 잘 봐서 난 정시로 가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혹은 수능을 좀 못 봤던 경우 학생들이 논술에 응시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원서 접수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한 43대 1이었던 경쟁률이 11.8대 1로 떨어지는 것들,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찰행정학부, 계열별, 자연계열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형 결과라든지 가이드북을 통해서 학과별로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은 한 25% 선 정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논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은 나오진 않고 있고요. 사회다, 국어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제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문계열 문제와 다르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소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은 저희가 응시 시험 시간이 100분, 자연계열은 90분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항 수는 모두 동일하게 3문항씩,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인문은 1500자로, 그리고 자연계열은 55줄 이내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하고 나가며 설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외부의 평가를 통해서 논술에 대해서, 논술 문제에 대해서 어땠는지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다 지문 자체가 이미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들, 그리고 다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았다,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를 보면은 좀 결과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는 특히 인문계열에서는 소문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 문항에서 그 문항의 답안을 구성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출제되었던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 문학, 생활과 윤리 이런 부분 다양한 교과, 과목 등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인문2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이, 학교 내에서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한 것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부터 이제 자연계열이 수학 3문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제되었던 3문제는요, 보시면 기본적인 벡터, 그리고 미분적 문학,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큰 범주 안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국대학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또 모의 논술을 경험해서 좀 더 실전력을 키우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논술이 사실 좀 길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실기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학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어국문 문해창작학부에서 문학, 실기로, 그리고 체육교육, 그리고 미술, 영화영상학과에서는요, 일괄 전형으로 이제 실기고사 60%, 그리고 학생부 40%인데 그중에 교과 20, 비교과 20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연극은 다단계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기초실기 100%로, 2단계에서는 그 일정 배수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합실기 60%와 학생부 40%를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문화학과가 있는데요. 이 학과는 저희 동국대학교의 선수 학생들을 뽑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구, 축구, 야구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1단계 역량평가 그리고 2단계 실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부 전형별로 세부 이제 항목별로는요.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입학처에 문의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정보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논술과 실기는요. 전과목 중에서 전과목 안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중에서 10과목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 등급이 사실 비중이 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등급별로 급간 점수도 조밀한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0.2점밖에 나지 않고 있고요. 비교과도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를 반영할 때는 이수 단위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도 구분이 없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년도 상황 한번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뭐 지원자의 주요교과 내신 등급이 4.7등급이었는데 합격자는 3.9. 10과목을 이 중에 추리면 합격자는 한 2.6등급대. 그리고 논술고사의 점수는 평균적으로 100점 만점을 해서 93점대 정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학과별로 좀 다 상이하기 때문에요. 디테일한 정보들은 세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 통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 실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보를 좀 찾아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제공하는 게 바로 3종 가이드북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논술 가이드북, 그리고 전공 가이드북,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이미 홈페이지에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저희가 학교 측에도 다 오프라인으로 배부를 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이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시와 수시 안에서도 논술과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 설명이기 때문에 정시는 굳이 긴 설명은 드리진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 또한 수시에서 다 합격을 하실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크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 성적만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을 응시하신 후에 저희 대학 측에 한번 상담 문의를 하시면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가감없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입학처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모두 다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준비를 하실 때는 여러 전형을 다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어느 쪽으로의 지원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저희 대학에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에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어서 다 이해를 하시거나 또 숙지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동국대학교 입학처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그리고 유선 전화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등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 동국대 입학처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드릴 수 있는 정보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모든 수험생들 다 동국대 캠퍼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